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네. 이런 사람이고요. 공시법령 담당합니다. 첫날이라서 떨리는데 심장이 떨리는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세요? 네, 강의를 한 20년 좀 못 미치게 했는데 내년 하면 18년째 하는데 아직도 첫날은 떨립니다. 신기하죠? 별 반응이 없으신데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 날이라서 앞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공시법령은 민법의 보조 강사에 불과하니까 곧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왜요? 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공시법령은. 네.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할 말이 없네요. 어떡하죠? 곧장 진도는 나갈 건데요. 혹시 예전에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뭐 10년 전이건 5년 전이건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요. 네. 이제 우리 과목이 6과목이죠.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그 중에서 학개론 빼고는 다 법이죠? 네, 다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법 뭐가 있습니까? 민법. 또요? 세법. 또 공법.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중개사법. 또요? 형법. 또? 네. 민법이란 법이 있죠. 이 민자가 무슨 민자일까요? 백성민자입니다. 백성의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법은 모든 법의 모법, 어머니법 이렇게 불러요. 그 이유는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은 다른 법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어머니법, 모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법 들어보셨습니까? 헌법. 들어보셨습니까? 네, 헌법. 이 헌법을 부법, 아버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 헌자가 으뜸 헌자예요. 으뜸이 되는 법, 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헌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최고의 법, 으뜸이 되는 법, 아버지법, 부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 바로 국가를 창설하게 됩니다. 헌법이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모든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해서 도출이 됩니다. 그럼 이 헌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딱 두 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통치 구조. 통치 구조는 힘을 본질로 하죠. 이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오는데 이 통치권에 의해서 국민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권은 힘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는 통치권에 의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즉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하지 않는, 즉 국민에게 뭐라 그럴까? 더 이상 통치권을 가지고 침해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을 보호하는 내용이 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헌법은 통치구조와 기본권에 관한 내용 두 가지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없겠죠. 네. 떨려서 그래요. 네. 그러면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통치구조. 이 통치구조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 이 두 가지 내용만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통치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옵니다. 통치권. 통치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건 들어보셨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그렇죠? 이걸 통치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통치권은 입법, 사법, 행정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어딜까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있을 텐데 이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예요. 우리나라 전 영토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왜?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들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적으로 보여준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느냐? 어떤 매개체? 모르시겠죠? 네, 처음이니까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는 뭘까요? 토지. 그렇죠. 적은 서적할 때 적자입니다. 서적. 그렇죠. 그럼 이 적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라 하면 토지 정보라는 뜻입니다. 공부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라 하면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쁘시죠? 아파트 가격 관리하느라고 바쁘세요. 그래서 이 임무를 맡겨놓습니다. 누구에게 맡겨놓느냐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기관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은 의미가 뭐냐면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지적소관청,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이를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에는 누가 있느냐면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거 법률이 없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 법률의 이름은 공간정보. 여기서 공간은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법이 여기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이라 하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가.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치권에 관한 법이에요. 어마어마한 법이죠. 네, 일개 공법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공법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득점해야 되느냐? 몇 개를 득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수준이라고 한다면 12개 중에서 12개 정도 득점하셔야 됩니다. 작년 수준이라면 12개 중에서 12개. 재작년 수준이라면 12개에서 12개. 네, 재작년 수준이라면 마찬가지로 12개에서 12개.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너무 긴데요. 공간정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대량 득점이 가능한 법이에요. 거의 다 득점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실수 한두 개에서 최하 아무리 적게 득점하셔도 10개 정도는 득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올 게 뻔해요. 양도 적고. 양이 얼마나 적냐면 중개업법 정도로 적습니다. 중개업법도 다 맞아야 되죠. 아닌가? 처음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네, 여하간 아무리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됩니다. 나올 게 뻔해요. 여기서는. 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권. 기본권이 뭘까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국가가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것을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기본권, 여러분이 아시는 기본권 뭐 있습니까? 행복추구권 들어보셨죠?
네, 자유권, 평등권, 뭐 재판 청구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기본권이에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걸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가 뭘까요? 힌트, 자본. 네, 첫날이니까 좀 딱딱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입니다. 재산권. 들어보셨죠? 네.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돈 벌려고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쵸? 보통 이제 20대, 30대는 원룸을 주로 하죠. 얼마 정도 벌까요? 원룸. 네, 제 수험생들 그 보면 한 400에서 500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한 500에서 1000 정도 버시는 것 같고, 공장 토지 하시는 분들은 한 2000 정도 버시는 것 같은데, 막 희망이 솟구치죠. 돈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재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권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굉장히 비싼 재산권 뭘까요?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얼마에 팔렸습니까? 12조인가 그렇죠? 잘 모르세요? 아니, 돈 벌려고 공부하시는 건데 그런 거 모르시면 안 되죠. 한전부지가 10조가 넘었습니다. 대단히 고가의 재산권이에요. 뭐가요? 부동산 권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정보를 보여줘야 됩니다. 공적으로 보여준다. 법률 용어예요. 뭡니까? 공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공시해야 되느냐? 어떠한 매개체일까요? 이게 똑같아요. 쌍이에요. 쌍.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법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즉, 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담당을 하느냐면 권리에 관한 최종 판단권자는 누구겠습니까? 법원이에요. 그렇죠?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부는 사법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본질적 기능은 뭐냐면 국민들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관이 바로 사법부 법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 기능은 재판작용이라는 겁니다. 국민들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최종 판단권, 즉 재판작용이 법원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 관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 별도의 국가기관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입니다.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서 이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필요할 겁니다. 그 법률의 이름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법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이건 몇 개 정도 득점하셔야 될까요? 네, 택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6개 정도 득점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이 등기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에 속합니다. 이제 민법이 어떤 법인지는 막 여기 들어오실 때 다 소문 들어보셨죠? 그렇죠? 민법이 중학교 수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기초로 합니다. 민법의 이론과 지식을 기초로 해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등기법이라는 법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등기법은 보통 수험생들이 한 7월달, 8월달쯤 되면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법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우리 두 개의 법이 24문제죠. 여기에 세법까지 합치면 이제 40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법과 공간정보법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등기법을 포기하시는 분이 보통 70%까지 나옵니다. 100% 중에서. 그런데 올해처럼 출제가 되면 이제 2학년으로 진급해야 됩니다. 올해는 세법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등기법을 포기해버리면 합격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법은 민법이죠. 여러분 시험에서 등기법을 잘하면 민법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등기법이 고등학교 수학, 민법은 중학교 수학. 그러니까 등기법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워낙 난해한 법이기 때문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중이 제일 약한 게 세법이죠. 16문제. 등기법 우리 공시법령은 24문제. 그래서 보통 세법을 토요일 날 배치를 합니다. 이유는 안 나오셔도 비중이 제일 약한 과목에 안 나오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원장님들이 토요일 날 보통 세법을 배치해요. 근데 우리 학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시법령을 배치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법만큼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한 번, 두 번 빠지시게 되면 나중에 7월 달쯤 되면 등기법 포기하자.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학원마다. 그래서 워낙 어려운 법이니까. 그래서 이 등기법 할 때만큼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해결해야지. 안 보세요. 그렇죠. 거의 학원 다니신 분들은 동영상 안 보시니까 이 등기법 할 때만큼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워낙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률이 바로 우리 시험 과목인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으로서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 국토니까 토지죠. 토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부동산, 부 아니 부, 움직일 동. 산은 재산이란 뜻이에요. 움직이지 아니한 재산. 그게 부동산인데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시라는 문구가 나오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그래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은 두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12문제,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까지 포함해서 40문제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득점하셔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최소한입니다. 10개는 득점하셔야 돼요. 여기는요. 6개도 이게 쉽지 않아요. 등기법은 6개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처럼 출제가 된다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좀 쉽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6개 정도. 그러면 총 16개. 그 다음에 세법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거기서 10문제 정도 득점하시면 총 26개. 그래서 62.5점, 최저 점수가 62.5점 정도 되면 지 역할을 다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등기법 자체가. 네, 가장 어려운 법은 보통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을 가장 어려운 법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가장 어려운 법이고 이게 두 번째 정도가 돼요. 그래서 민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민법을 빠지셔도 이걸 빠지시면 안 돼요. 등기법을. 네, 이걸 하면 민법은 저절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알아요. 저도. 네.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 공부한 지가 올해가 30년째예요. 오래됐죠. 네. 그래서 민법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강의도 했었고 EBS에서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요 등기법만큼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물론 없겠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전국토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토지를 의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보로 하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니까 오늘 꼭 외우시고 할 겁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여기서 전 국토에 관한 정보라 하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하고 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를 의미합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를 의미해요. 이거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첫날이니까 암기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라도 암기를 하십니다.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지 않으시면 나중에 책을 읽으실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모래알 씹는 느낌이에요. 잘 안 익힙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읊으셔갖고 외우셔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여기서 정보라 하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소유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정보인데 어느 것이 중요한 정보일까요? 네.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라고 저기 써놨죠. 그럼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토지겠습니까? 토지겠죠. 사람을 공간이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가 훨씬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기서는.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사람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소지, 지면, 경, 좌표 이렇게 외우십니다. 여기서 소재는 뭐겠습니까? 행정구역을 얘기해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 동과 리까지를 의미합니다. 동과 리.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까지를 얘기해요.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행정구역. 지번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토지 번호를 얘기합니다. 지번, 토지 번호예요.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입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불러요. 대지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대지라는 토지는 그 사용 목적이 뭘까요? 집을 짓기 위해서. 맞죠? 대자, 여기서 이건 물론 토지라는 뜻이 될 테고요. 이 대자는 기초 대자예요. 뭐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는 뜻이겠습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지라는 토지는 사용 목적이 뭡니까? 건물의 기초. 그렇죠? 이게 지목이라는 겁니다. 지목. 그렇죠?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토지의 넓이를 의미할 겁니다. 토지의 넓이. 그리고 경계는 토지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걸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 그리고 경계점과 경계점을 이은 선, 이게 경계가 됩니다.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값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계점이라고 불렀죠.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 이 경계점을 X좌표, Y좌표로 표현한 것이 좌표라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라고 불러요. 줄여서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이 6가지를 반드시 외우십니다. 외워보죠. 법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떠들어 보는 겁니다. 입으로.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무슨 스터디가 있냐면요. 한 10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스터디입니다. 한 문단씩 읽습니다. 다른 건 안 해요. 강사들은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 떠들까? 여러 번 떠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입으로 자꾸 쫑알쫑알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공시법령은 여러분이 떠드셔야 됩니다. 이게 절자법이라서 대단히 암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쫑알쫑알 하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네. 토지의 표시가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여기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을 합니다.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조사의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여기 세 가지는 정확하게 수집을 해야 되니까 기구가 필요해요. 면적, 경계, 좌표값은 정확하게 수집을 해야 돼서 측량 기구를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면적 경계좌표는 토지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한자말로 지적. 그렇죠? 그러면 이 측량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적은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지적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록이 나오는데요. 등록. 이건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볼 건데 기본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말로 일단 듣습니다. 등록의 주체는 누굴까요?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주체. 네?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적소관청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맡긴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위임이라고 불러요. 요 위자가 맡길 위자고 임은 임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임은 임무를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록의 원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맡겨놨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등록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록의 객체는 뭐겠습니까? 등록의 대상 객체. 다 답이 있어요. 등록의 대상. 무엇을 등록한다고 그랬죠?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그랬죠? 뭐를 통해서? 지적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등록의 객체는 뭡니까? 전 국토. 아닙니까? 전 국토.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건 얘기 안 하겠죠? 네, 다 기출지문이 있는 겁니다. 등록의 객체는 전 국토. 그러면 등록 사항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저기 다 있다니까요. 등록 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부수적인 정보는 뭡니까?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맞습니까? 등록하는 공부는 뭐겠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견눈질 하세요. 등록하는 공부, 지적 공부. 아닙니까? 지적 공부. 맞는 것 같은데. 첫날이라서 그런 거 다 알아요. 네. 저도 첫날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네. 강의도 한 달 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등록 공부는 뭐라고요? 공부라 하면 공적인 장부라는 뜻입니다.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는 지적 공부. 등록 방법은 뭘까요? 저기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닐까요?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할 때 형식적으로 심사할까요?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 심사. 그렇죠. 그래서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의 객체는 전 국토, 등록 공부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등록 방법은 실질적 심사. 그 다음에 하나 더,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렇죠? 네. 이따가 또 할 겁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네.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여기서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법적 지위가. 하나는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들어보셨죠? 네. 두 번째,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출제가 됐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법인이라고 불러요. 법이 인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대등한 법인입니다. 주종관계가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은 팔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란 뜻이에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두 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저기 다 답이 있습니다.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국가가 행사할까요? 지자체가 행사할까요? 국가. 지자체가 행사하는 권력은 통치권이 아니라 자치권이라는 별도의 권력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 국가는 통치권. 그러면 여기서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다 3번 이상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위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위임이라는 게 있고요. 단체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그래서 위임은 두 가지 위임이 있어요. 기관 위임, 단체 위임.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한 것은 기관 위임에 해당이 될까요? 단체 위임에 해당이 될까요? 기관 위임. 단체 앞에는 지방자치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겁니다. 너무 길어서. 기관 앞에는 국가의 하부 행정이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기관 위임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은 이게 수레바퀴처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기체라고 불러요. 유기체. 사람처럼 유기체. 피와 살이 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공시는 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공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권자 무슨 뜻인가요? 네? 주된 권리일까요? 주인된 권리일까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한 5년쯤 전일 것 같은데 좀 너무했나요? 그럼 10년쯤 전. 그것도 너무했나? 15년은.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사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때 반장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주권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권이 주인된 권리냐 주된 권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여기 앉아서. 그래서 보통 이제 주권하면 주인된 권리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주인된 권리라고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반장 누구야? 이러나 주권이 뭐야? 그래서 제가 주인된 권리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건 주인된 권리가 아니라 주된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된 권리다. 다음 사회 시간에 또 질문을 하세요. 전 시간에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권이 뭐냐 그랬더니 사회 선생님이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또 저 일어나라고 해갖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냐고. 그래서 제가 또 주인된 권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된 권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맞았어요. 엉덩이를 이따만한 그 빗자루로 맞았는데 대학을 딱 갔습니다. 대학을 그때 고2인가 고3 때였던 것 같은데 대학을 갔더니 헌법 선생님이 주권은 네? 주인된 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헌법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선생님이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되냐? 막 그러면서. 여간 주권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네. 주인된 권리. 왜 맞았을까요, 저는? 네?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셔서 맞은 것 같아요. 네. 여간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 지적공부가 나오는데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판설할 거고 지금 들어두세요. 그래야지만 좀 더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이 지적공부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있어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 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가는 가능하다. 시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 즉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게 있어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전부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켜 놓고 있죠. 그걸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파일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장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 형태. 여기서 대자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와대. 거기서 청은 푸른이죠. 와는 지붕이죠. 대는 무슨 뜻일까요? 국가기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장이라 하면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라는 뜻인데요.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문자,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없어요. 문자, 글자로 구성된 장부예요. 그래서 대장 형태의 장부라 하면 문자로 구성된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로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장 형태의 장부. 두 번째, 도면 형태의 장부가 있습니다. 이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면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림으로 이루어진 지적공부, 그게 바로 도면 형태의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계점 좌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좌표값을 등록한 장부가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네 가지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따가 판사할 따라 할 거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장 형태의 장부는 4개가 있고 도면 형태는 2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하나. 총 7개의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좌표 등록부. 이게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는 7개가 있고요. 이걸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게 불가시적 지적 공부인데 이거는 별도의 장부가 다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왜? 종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그게 뭐라고 할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등록할 수가 있죠.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로 봐요. 그래서 총 지적 공부는 8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2번 이상 출제가 된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네. 여하간 이러한 지적 공부가 존재하고, 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죠. 네. 통치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 지적, 토지정보, 소는 담당이란 뜻이에요. 관청이란 뜻이니까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관 위임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여기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에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건 다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를 보시면 토지만 나와 있죠. 토지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법 공부하셨죠? 한 번은? 그렇죠. 민법 어디 하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물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민법에서 나중에 다 하실 겁니다. 민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는 이유는 민법에서 아직은 시간상 안 하셨을 테니까 간략하게 봅니다. 물건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산, 또 하나는 부동산.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산은 재산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동산이라 하면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는 산출물, 이것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동산입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건 모두 동산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걸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건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이건 토지인데 이 토지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네, 부동산이겠죠. 안 움직이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 그렇죠. 여기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부동산으로 보죠 뭐.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사과나무. 부동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사과 흔들리지 않을까요? 네,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입니까? 네, 맞아요. 부동산입니다. 떨어져야지만 동산입니다. 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육교. 전부 다 움직이지 않죠? 이건 전부 다 부동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 부동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동산별로 등기부를 다 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중에서 등기부가 필요한 것은 건물과 토지입니다. 건물, 토지.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부동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토지, 건물을 의미합니다. 등기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다 부동산으로 보겠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은 뭐라고요? 건물과 토지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권리가 나오는데요. 권리는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물권,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무채재산권, 네 번째 가족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것은 물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일부. 물권과 채권. 물권은 민법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의미가 뭡니까? 하셨죠? 선생님이? 네? 물권의 뜻이 뭘까요? 우리 그 법률 용어는 전부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주관식 보는 게 아니죠. 따라서 한자를 풀었으면 그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물건, 건은 권리. 즉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채권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집에 전철 타고 오는데 내내 이것만 외웠어요. 어떻게 쓸까? 채권이라고 썼습니다. 이 채자를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요거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인. 요거는 뭘까요? 책임할 때 책자입니다. 책임할 때 책. 그러면 이 채권은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즉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입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물권, 일부 채권만 필요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 다음에 정보. 이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에 관한 정보가 훨씬 중요해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네? 건물과 토지가 있죠.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뭘 의미하느냐면 부동산의 표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건물의 표시가 뭐가 있느냐면 소재, 그 다음에 대지지번, 그리고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이게 바로 부동산 정보 중에서 건물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소재는 아까 행정구역을 의미한다고 했죠.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까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지지번, 대지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대자가 기초 대자예요. 건물이 기초가 되는 땅.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면 여기 들어서 있는 토지가 있겠죠. 이게 대지입니다. 그런데 지번이라는 것은 지, 토지, 번호. 그래서 토지 번호가 지번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지번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지번이란 말 자체가 토지 번호니까. 그래서 건물에는 지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의 지번, 그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지번. 종류는 뭘까요? 아파트, 뭐 빌딩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는 철골로 지었느냐,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목재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이걸 의미합니다. 구조는 면적은 넓이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표시는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을 겁니다.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 종류, 구조, 면적을 건물의 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두 문자를 따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소재, 지번,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우십니다. 외우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이런 거 외우시고 들어가시면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12문제 득점도 가능은 해요. 좀 운이 따라주면. 네. 운이 안 따라주면 한 10개 정도. 네. 그래서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우십니다. 소지, 종구면.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는 행정구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도시지역은 동까지, 농촌지역은 리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토지 번호를 얘기할 테고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 그걸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면적은 넓이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계적으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십니다. 물론 지금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저절로 암기가 되십니다.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저쪽에서 보셨죠?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과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경계화 좌표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우고 가겠습니다.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권리 변동을 의미합니다. 변동, 민법에서 공부하셨습니까? 혹시?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의 발생, 아파트 한 채 사면 저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파신 분은 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분은 소유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소멸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전세에 들어갔는데요. 전세금 집주인이 2억을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세권 내용 바뀐 겁니까? 바뀐 거죠.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권리 변동이라고 민법에서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등기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시킵니다. 민법에서는 3가지로 발생, 변경, 소멸로 우리 등기법에서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바로 보전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면 전세권 보전이라는 용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별게 다 나오죠. 전세권 보전 이런 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 보전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디에만 쓸 수 있습니까? 소유권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졸려오세요.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